세상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헛수고하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한국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을 두고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투어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가 두바이에 건설된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같은 이유인 셈이죠. 한편 중동 페르시아만 인근에 위치한 카타르는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돈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그들은 고작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하며 가난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그들의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매장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천연가스만 세계 3위 규모에 달했고 원유마저 14위에 랭크되며 단숨에 가스 수출국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던 카타르는 1인당 GDP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 마치 한 뿌리 하듯 돈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눈에 가시 같았던 두바이를 제치기 위해서였죠.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더니 급기야 두바이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본따 만든 펄 카타르를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국가의 발전 속에서도 카타르 왕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의 부재로 이대로 가다간 잘해봐야 두바이 짝퉁 소리밖에 듣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었죠. 이에 카타르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알타니는 세계적 건축가인 장누베를 초청, 역사상 유례없는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 이에 장누벨은 아무리 스타 건축가로서 자신만의 색이 특출나다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을 넘는 디자인을 뽑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획에 앞서 1950년대와 현재의 도하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카타르의 원시적 자연, 바다에 접한 사막 지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 장미, 실제 식물은 아니고 해양 사막 국가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모래와 해수의 결정체인데 이를 똑같이 본뜬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발견한 자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카타르의 영원한 행복을 빌고 동시에 석유에만 의존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예술 분야를 제2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 이 같은 미친 계획에 섣불리 뛰어들 미친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글로벌 건설사들 대부분이 계획을 듣기도 전에 빠르게 손절했고 카타르 왕실조차 무리임을 알았는지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 기업 현대건설이었죠.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프로젝트, 카타르 국영 비료공장 건설, 하마드 메디컬시티 2단계 공사,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등 총 20건 92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현대건설 측은 시공 직후 곧바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80%가 넘는 높은 습도에 중동 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까지 겹쳐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최악의 기후였다는 점, 게다가 4,000명에 이르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인 관계로 안전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죠. 무엇보다 이 건물은 딱히 정면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닥, 벽, 천장의 구분 자체가 모호했고 기둥은 숨어 있었으며 둥근 판들이 공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실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조차 방해가 됐는데요. 수천 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의외로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철골로 사막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죠.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 76,000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췄는데 이는 엄청난 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고 급기야 현장을 이탈하는 근로자까지 발생했는데요. 현대건설은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패널 제작을 위해 3,600개의 몰드들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패널마다 바코드를 붙여 어떤 부분과 조립되어야 하는지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가벼운 외장재 대신 총 무게 3,000톤에 달하는 76,000장의 패널을 굳이 콘크리트로 만든 이유도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카타르인들이 좋아하는 돌처럼 굳은 사막 장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다만 이 때문에 조각당 200kg에 육박하는 패널 조립을 처음 완성시킬 당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참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박물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 이는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었고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오직 현대건설만의 최신 기술인 3D 빔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을 의미합니다. 생산과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를 즉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며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현재 작업의 진척도와 공사 기간까지 예측이 가능했죠. 심지어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1을 목업으로 제작,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니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셈이죠. 한편 이 과정에서 무죄의 2000시간을 달성, 발주처로부터 무죄의 인증서를 수여받아 상호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건 덤이었습니다. 최종 완공되는데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품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4년 정도 진행됐을 시 현장을 방문했던 한 건축가는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막 장미가 진짜 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4년 뒤 개관식에 참여한 그는 21세기형 건축물,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유토피아 그 자체라는 등 최고의 찬사를 표하기도 했죠. 미국 유명 여행 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코스로 국립박물관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건축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외관에 매혹돼 오길 잘했다는 반응 또한 줄을 이었고 카타르는 그들의 바람대로 중동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기업 그 자체입니다. 현재 알마아 유아 청소년 의료센터, 알부스탄 도로공사 등등 총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에 이릅니다. 예상 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에 현대건설 측은 그동안 보여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 덕분에 향후에도 대형 수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들의 주장처럼 중동에서의 한국 기업 돌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측머리에 등장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묘사다. 침착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 천만다행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일관된 솔직함과 정보에 근거한 분석, 냉정함을 잃지 않는 침착함은 초조한 한국 국민에게 강력한 진정제라고 표현했다. 현 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수습한 정 본부장은 국내 최고 방역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방역사령관이 바삐 움직이는 4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100일이 지났다. 머리 절반을 뒤덮은 흰머리와 수척해진 얼굴, 달라진 확진, 사망자 통계가 흘러간 시간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정 본부장의 행동과 발언은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초반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을 수차례 보여주었다. 손이 아니라 팔뚝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는 걸 반복 설명했다. 예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브리핑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도 정석대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 국회 등에서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면서 논란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솔직한 생각을 밝힐 때도 있다. 정본부장은 2월 2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위력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한 달 정도 역학조사와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건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정운경 본부장은 거의 매일 TV에 얼굴을 비췄다. 일반 국민으로선 정 본부장의 브리핑이 곧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월 19일 공항검역소로부터 온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가 인천의료원으로 왔다. 국내 1호 확진자로 기록된 이 외국인 환자가 완치하여 감사의 손편지를 남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당시만 해도 이 심종질환이 세계적 대행이 되리라는 예측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 WHO가 COVID-19라고 명명한 신종 감염병의 팬데믹이 선언됐고, 이제는 사상 초유로 감염병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예견될 정도로 전 세계에 비관적 전망이 가득하다. 같은 질병이 나라마다 양상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유전자, 기후, BCG 백신 접종 유무, 음식,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스 등 치명적 감염병의 주된 피해자였던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중동 밖의 유일한 메르스 확산국인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춘 미국이 최다 환자와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체면조차 버리고 진단키트, 인공호흡기는 물론 마스크까지 구하려 애쓰고 있다. 공공의료의 최고 단계라는 국가의료 서비스 NHS가 무색하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피해가 엄청나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독일이 비교적 선방한다는 이유로 병상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병상을 가진 일본이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메르스의 뼈아픈 반성의 결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본보기가 되어 갈채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낮은 공공의료 비중과 적은 보건의료 예산으로 볼 때 의료 체계의 수준이 높아서 얻은 성과는 아닌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우선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했다. 환자의 발생과 동선을 은폐하여 초래했던 방역 실패에 대한 문책의 뼈아픈 경험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보 공유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 어설픈 감염병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끝없이 쌓이는 검체를 처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밀접 접촉자 관리를 위해 밤을 새운 공무원들의 동력 또한 메르스 사태 당시 혹독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을 발휘한 점은 높게 살 일이다. 다음으로는 첫 환자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대량 발생 때까지 주어진 한 달가량의 여유였다. 진단키트 확충, 병상과 의료장비 확보와 더불어 중국 상황을 관찰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봉쇄 전략과 더불어 급격한 환자 증가를 완만한 유형으로 바꾸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여지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입원 환자를 전격 소산시킨 결정은 탁월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부족한 병상을 해소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넷째, 민간 병원들의 대응도 훌륭했다. 메르스 사태 때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삼성의료원이 입었던 재정적 손실과 불명예를 지켜본 경험과 정부의 손실보상 약속에 힘입어 미미한 환자 발생 징후에도 즉각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격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진 감염이 적었던 것 또한 민간병원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은 공신이었다.
또한 상급 병원들이 위중 환자 치료를 맡아 거점 공공병원은 진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환자 관리가 가능했다. 다섯째, 아이러니컬하게도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된 병상이 넘치는 감염 환자를 수용하는 데 기여했다. 일반 환자가 급감하자 일선 병의원에서는 남는 의료 인력을 감염병 현장에 투입할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난 때마다 발휘하는 시민정신이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한 전국의 의료진 덕에 턱없이 부족한 현장 인력을 보완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었다. 사재기를 볼 수 없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기 충분했다. 반면 의료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던 유럽의 피해가 의외로 심각했다. 안정된 공공보건 의료 체계 아래 1968년 홍콩 독감 대유행 이후 반세기 동안 큰 감염병 재난이 없던 유럽의 평온이 깨졌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계속된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 삭감이 그 이유였음이 드러났다. 의료진의 사기 저하와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중환자실조차 필수 시설과 장비는 낡고 부족해졌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미국과 일본의 피해는 아직 확산 일로에 있어 향후 귀추를 보아야 하겠지만 부족한 공공성을 보완하거나 뛰어넘는 민간 영리 의료의 장점을 보여주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류세는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 6번째의 대멸종기가 진행 중이고 이 종말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앤드류얀의 경고가 섬뜩하다.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 산업화와 영리의료에 가려진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과감한 투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창궐 이후 한 세기 만에 인류의 공통과제로서 보건의료 문제가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가 생기는 분야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였다. 필수의료 서비스를 1등급, 외상, 심내혈관 등 중증의료 이산모, 신생아, 어린이의료 3재활 사지역사회 건강관리 오감염 및 환자안전 등으로 정의하였다. 감염병은 보건과 의료를 아우르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다. 각 나라의 여건, 즉 거주 여건에 따라 감염병의 양상이 다른 이유는 공공의료 수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만하면 안 된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지금 공공의료의 여건으로는 천운이 따른 성과에 가깝다.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재난사태에서 필수적인 리더십은 공공의 우월한 자원과 능력에서 나온다. 갖추고 늘리고 키워야 한다. 보고서에만 존재하고 말로만 하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 보건당국의 위상을 올리고 수익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들을 일하게 하자. 미적대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박차를 가하고 70여 군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도 서두르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공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자.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번 해보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제2, 제3의 코로나는 또다시 우리를 노릴 것이다. 탄탄한 공공보건 의료는 교활한 미생물의 공격을 막아낼 가장 센 예방약이다. 가까운 시기에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벽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으로까지 승화하여 세계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날이 오기를 꿈꾸어본다.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일할 때다.